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설명해 줄 거냐면 여러분들 모듈러 하우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개념 설명을 다시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아직 좀 잘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 그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모듈러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듈러 하우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LG에서 그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탐방을 갔다 오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서 앞으로 모듈러 하우스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모듈러 하우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개념적인 거를 좀 확실하게 익히는 쪽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어, 네모난 희망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컨테이너 하우스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모듈러 하우스의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예고요. 다른 종류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모듈러 하우스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모듈이라는 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기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기둥 간격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를 이용할 때는 그거를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똑같은 모듈이 연속해서 존재하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굳이 이것을 현장에서 어렵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공장에서 이 모듈에 맞는 거를 생산해서 가지고 오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에서 모듈 하우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모듈 하우스는 언제적이 출발로 보냐면 유럽에서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도시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거가 필요합니다. 빨리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듈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똑같은 모듈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지고 와서 배치만 하면은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게 모듈 하우스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듈 하우스라고 하는 게 단지 임시 주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듈 하우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축의 한 가지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건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모듈러 하우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1, 2인 주거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일반화된 건축물들이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같으면 원룸 같은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소형 주택을 생산을 해서 이거를 배치만 하면은 지을 수 있는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거를 보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철근, 그 다음에 철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생산된 걸 가지고 와서 현장에 배치만 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효율성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식인데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예를 들면 경량 목구조 형태,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약간 철골에 가깝겠죠? 이런 경량 철골 구조,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콘크리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듭니다. 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이게 표준화된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는 설치와 조립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거를 만들 때부터 정밀하게 시공이 가능해요. 현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요. 균질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마감도 좋고, 그 다음에 공사도 쉽고, 이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이거고, 이거 이외에도 철근 콘크리트 제품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공장에서 생산된 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법을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시공 방식에서 점점점 공장에서 만든 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공기도 줄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셔야 되는데, 이거는 콘크리트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철골을 주로 쓰기 때문에 재사용률이 매우 높죠. 30%나 됩니다. 반면에 모듈러라고 하는 거는 철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목 구조를 비롯한 재가공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률이 무려 80% 이상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모듈 같은 경우에 건물의 어느 한 모듈이 문제가 있어. 요 모듈 하나가 문제가 있어. 그럼 요 모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고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모듈만 교체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재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공장에서 만든 걸 가지고 와서 현장에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립만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임시 주거, 그 다음에 재난구호용으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공사장에서도 많이 쓰지만, 여기 보면 군시설이나 기숙사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주거, 공동주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주택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카페, 그 다음에 전시장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예쁘지가 않다. 그리고 모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제한적이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만드는 추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모듈이라고 해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공간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공간을 터가지고 두 개의 모듈을 하나의 모듈처럼 쓸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 하우스는 컨테이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듈러라고 하는 거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뮤토라고 하는 요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게 포스코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게 콘크리트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컨테이너를 쓴 방식이 아닙니다. 요 모듈 자체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컨테이너로 만든 거고요. 컨테이너가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보다 좀 더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시공도 편리하지만 나중에 해체하기도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모듈러 방식을 이용하는 게 패브리케이션으로 빨리 지었다가 빨리 해체해가지고 치우고, 이런 임시 가건물의 형태로 지어지는 것들도 아주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례가 있고요. 제도 및 정책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우수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파트에서는 예전에는 이 모듈러라고 하는 게 설비를 집어넣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이미 구조체가 완성된 형태를 공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설비를 그 안에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이게 사용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고요. 주거용으로 쓸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안에 난방시설을 넣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 기준으로 할 때는 바닥에 이제 온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설비가 한꺼번에 고려된 모듈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다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듈러 하우스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여기 보면 태양광, 태양열 시스템이 적용된 루프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요. 고효율 힙펌프 이런 게 들어있어서 여기 안에 설비가 물을 공급하는 설비 시설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열 교환은 여기에 이제 난방 또는 냉방 같은 거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에너지 모니터링도 점점 스마트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추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이 결정되면 이거를 공장에서 만든 거를 쭉 가지고 와서 기초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얘네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조립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다. 우리가 레고를 블럭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고층 건물에도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고층은 위험하지 않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철골 프레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 프레임 사이에 이 모듈이 끼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누가 다 해결해 주냐면 저 프레임들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이런 모듈 하우스의 다른 버전의 이름은 뭐가 있냐면 장수명 주택의 하나로 이런 모듈 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건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건축 파트에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한 분은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모듈 하우스에 관련된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 하나가 컨테이너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두 개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듈입니다. 두 개의 모듈을 생산해 와서 가운데서 이거를 두 개를 합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모듈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모듈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법 제도에 관련된 건 넘어갈게요.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네, 예전에는 설비적인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여기 BIM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BIM, 특히 디지털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BIM을 활용한 이제 모듈 하우스들을 설계하기가 좀 쉽습니다. BIM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레빗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아키캐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용했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프리패브리케이션 형태로 이거를 모듈 형태로 쪼개가지고 건물 하나를 쪼개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모듈별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합칠 때는 공장에서 모듈별로 쪼갠 것들을 만들어다가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은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모듈 하우스 같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방식이 모듈 하우스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까 얘기했던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게 최근에는 BI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BIM을 위해서 3차원 설계도 하면서 이런 방식의 프리패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되면은 선생님한테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공공임대 형식의 건물들을 빨리 지어서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모듈하우스를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를 빨리 공급할 목적으로 모듈하우스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짓진 않지만 일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뭐냐면 협소한 부지의 건축을
건물이 지어져야 할 때.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공사를 하려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부가 지나다녀야 되고 건축 장비가 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모듈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확한 치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치수에 맞는 모듈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크레인으로 저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돼. 모듈로 이렇게 끼워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기존 건물 사이에도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은 협소주택 또는 땅콩하우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방식에서도 이런 모듈하우스가 적합한 공법이 된다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데, 설계를 하는데 이게 모듈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걸로 끝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변형 벽체를 써서 이 부분을 열면 모듈을 하나만 있다가 모듈을 두 개를 이어 붙이면 이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듈하우스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 놓으면 그게 공간 하나고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한 고정불변한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언제든지 벽을 뜯어내서 하나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확장도 할 수 있고 다시 벽을 쳐서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모듈하우스의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듈을 보면 하나의 모듈을 쓸 때는 요만큼 조그만한데 두 개의 모듈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두 개의 모듈을 쓰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열어버리면 이 두 개의 모듈이 하나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대학생이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모듈을 기본으로 쓰되 뭐 추가적으로 이 위에 하나의 층을 더 올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면 옆으로 두 개를 쓸 수도 있지만 세로로 두 개를 쌓아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층고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세 개의 모듈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의 모듈도 가능한 거죠. 이럴 때는 요거 하나 모듈이 요거랑 똑같은 모듈을 하나 쓰고 여기는 전혀 새로운 모듈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렇게 세 개가 똑같은 모듈 세 개가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모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모듈을 조합할 때도 이렇게 일자로 조합하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게 요철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듈의 조합 방식의 차이인 거지 모듈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레고를 쌓을 때도 이렇게 엇갈리게 쌓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세계의 시장 규모에서 이런 모듈하우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듈하우스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뒤에 여러분들이 모듈하우스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반드시 컨테이너를 상상하고 설계를 하시면 좋은 설계가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듈하우스의 간단한 개념, 왜 모듈하우스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모듈하우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컨테이너 하우스와 일반적인 모듈하우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 있는 것처럼 모듈하우스 사례를 하나 골라서 그 모듈하우스가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 걸 찾아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될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떻고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례에서 이 설계를 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기본적인 모듈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모듈이 나왔는지, 왜 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백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최소 요구 면적, 그리고 필요한 공간과 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실과 이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을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모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고민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사할 양도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하나 찾으면 그 사례 안에서 왜 이런 면적이 필요했고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듈하우스를 만드는데 면적을 이렇게 측정을 했고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게 유리하고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은 가까이 있을 때 좋고 어떤 공간은 멀리 있을 때 좋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례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서 그거에 대한 모듈하우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선생님도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뭐냐면 앞으로 진행 계획입니다. 모듈하우스 설계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크리틱을 따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내가 왜 이 과제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가 모듈하우스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택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주택 사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모듈하우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모듈하우스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m 곱하기 3m, 3m 곱하기 6m, 3m 곱하기 9m 이렇게 세 가지 모듈만을 써서 모듈하우스를 설계해야 되고요. 각각의 모듈은 앞에 있는 3x3이 3개, 3x6이 2개, 3x9가 2개 이렇게 해서 이거의 면적을 다 합치면 총 면적이 117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옆으로 퍼뜨릴 수도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는데 층수는 2층 이상 하시고요. 5층보다는 낮게. 그래서 2층 이상, 5층 이하로 설계를 자유롭게 모듈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배치하면서 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살게 될 거고 살면서 단지 잠만 자는 곳인지 아니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안에 어떤 자기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 공방 같은, 서재 같은, 취미를 위한 멀티미디어실 같은 이런 공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서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개념이 포함돼야 되는지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람인지 또는 계단만 있어도 충분한 사람인지 외부 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내부 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걸 하려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하우스 사례를 분석해서 나는 이런 식의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분석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건축주를 설정을 합니다. 이 건축주가 몇인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직업은 뭐고 취미는 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공간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상의 건축주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짭니다. 여기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시나리오에 따랐을 때 내가 이 건축주를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건물을 지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건축주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건축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잘 맞다.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듈만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공간의 종류, 위계, 크기, 재료, 동선, 생활 패턴 이런 걸 고려한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만들면서 스터디 모형도 만들고 스케치도 하고 여러분들이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평면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설계가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건 팀 작업으로 하실 거고요. 팀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서 건축 주택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 어떻게 앞에 모듈 하우스를 만들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한 프로세스대로 시나리오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대지 분석도 하고 법규 분석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설계를 해줬을 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크리틱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하는 설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에 대한 거는 설명이 끝났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예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로. 이거는 모듈 하우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패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게 된 최종 패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가상의 건축주를 설정해 놓고 대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주에 맞는 실별 프로그램들을 도출한 다음에 그 요구사항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종 결과물에서는 그때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형태의 건물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랑 같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입구는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해요.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어때? 아이고,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그냥 보여줄게요. 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 건물에는 이쪽이 정면이니까 이쪽이 배면이 되는 거예요. 배면. 뒷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개방감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른 쪽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레벨이 다르죠. 이런 형태, 레벨이 다른 삐딱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계단의 반층 반층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 방식을 우리가 스키플로어라고 부릅니다. 스키플로어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정면을 본 겁니다. 정면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입구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도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진입하고 이쪽으로 차가 진입하는 이런 건물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남쪽으로 봤을 때는 개방감이 느껴지고 북쪽으로 봤을 때는 좀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1층입니다. 북쪽이 도로가 있고 북쪽에서 진입을 합니다. 보면 현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로 지나갑니다.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건물을 밑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면 현관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현관으로 진입하는 거고요. 여기는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 부분. 사람이 차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주방이 있으니까 바로 주방까지 가기가 멀죠. 이쪽에 사람이 내리면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으로 바로 진입 가능하게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 쪽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데크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단이 있어서 이 계단을 이용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5층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가 아까 1층 부분이고 여기가 1.5층입니다. 1.5층으로 올라오면 서재가 있고 안방이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주름문입니다. 이게 주름문. 주름문이 달려있고 여기 보이드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중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왔을 때는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폐쇄적이지만 중앙 부분에는 매우 개방적으로 열려 있죠. 그래서 여기 거실에서 보면 안방까지 이렇게 하나로 뻥 뚫려서 보여요. 이 주름문을 열어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데 시나리오 부분에 보면 건축주가 노부부고 퇴역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입니다. 좀 다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가정주부고 아들이 2명인데 결혼해서 독립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40평대 주차공간 2대 정원 텃밭 그 다음에 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인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넓은 거실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 때문에 설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계단을 이용해서 2층까지 가려고 하면 계단을 너무 많이 이용해야 돼. 그래서 거실에서 안방까지 가는데 편하게 최소한만의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서재가 여기 있고 거실과 동선을 조금 짧게 가져가기 위한 겁니다. 근데 가장 짧게 하려면 같은 층에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놓은 이유는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이 밑에 주차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마당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내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중정이 들어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평상시에는 지인이 방문하거나 가족이 아들을 내외가 오지 않으면 부부만 살기 때문에 여기를 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름문을 설치해서 이걸 열어버리면 이 공간이 하나처럼 느껴지는 개방감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서 다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가족실이 있는데 이 가족실은 여기 방 2개가 있죠. 이거는 아들들이 가족과 왔을 때 여기를 쓰라고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쓰라고. 평소에 이 노부부가 사용하는 공간은 아닌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계단,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오면 옥상 정원 1번, 또 올라가면 옥상 정원 2번. 그래서 옥상 정원이 여기랑 여기랑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인면도랑 이런 건 생략하고요. 컨셉을 좀 더 보면 이 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진입하게 되고 보조 출입을 여기 데크 부분이 있어서 보조 출입이 가능하고 차량 동선은 이렇게 주차 2대가 가능하게 내 대지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닝을 할 때 건물을 이렇게 놓을 때 주차 공간, 텃밭 공간, 정원, 그 다음에 진입구 부분 이렇게 해서 4개로 일단 조닝을 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닝이 들어갑니다. 4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공간을 분할할 때 사적인 공간으로 쓸 공간, 공적인 공간으로 쓸 공간을 나눈 거예요. 이쪽에는 사적인 공간을 주로 배치하고 이쪽에는 공적인 공간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했을 때 사적인 공간은 좀 더 폐쇄적인 공간이 될 거고 공적인 공간은 좀 더 오픈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반영해서 이 뒷세대가 땅이 높아요. 지대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집에서 바라봤을 때 내 집에 너무 훤하게 보이니까 높은 데서 보면 잘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뒷부분은 좀 폐쇄적인 형태를 띠게끔 막아버리는 대신에 이쪽은 이 앞세대가 내 땅보다 낮은 데 있으니까 여기는 오픈시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 이쪽 매스가 좀 더 강조되기 위해서 높게, 이쪽은 좀 낮게, 여긴 1.5층, 여긴 2층 이런 건물을 만들어 진입하면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게끔 이쪽은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이쪽은 좀 더 오픈적인 형태를 띠게끔 계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목을 이용하는 거는 이건 조경 계획할 때 이렇게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존을 우리는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서 빨간 쪽이 좀 더 사적 공간, 파란색이 좀 더 공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가족실, 거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빨간색 공간에는 서재, 안방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버퍼 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버퍼 존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면 보이드 공간을 만들었어요. 중정을 만든 거죠. 순환할 수 있는 이동 공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조경을 포함한 중정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실 종류와 그 다음에 층, 면적 이런 것들, 특징 이런 것도 여기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41제곱미터, 약 42평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듈하우스는 얼마? 117제곱미터니까 30평대가 되겠죠. 그죠? 30평대의 건물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작겠죠. 그죠? 조금 작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례 분석을 한 걸 토대로 이 건물을 설계를 한 거예요.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있는 건데 램크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의 디자인을 차용한 설계를 해달라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램크라스라고 하는 건축가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건축적 특징을 뽑아서 그 특징을 이 건물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영한 설계 특징들이 여기에 포함시킨 거 보면은 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마치 산책하듯이 그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느낌의 동선 구조를 내 주택에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포함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층의 계획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거실에서 주방과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고 데크랑도 연결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사례 분석할 때 나왔던 분석한 건물들이고요. 1.5층은 보이드가 들어가는 것들이 그 건축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끔 하고 서재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사적 공간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 2층 평면에는 옥상 정원이라고 하는 걸 계획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밑에 부분이 좀 더 공적인 공간이 될 거고 2층, 1.5층 이상 부분은 좀 더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평면 조닝도 있고 수직 조닝, 그래서 층별 조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랑 인면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면도고요. 단면도 이렇게 끄는 단면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끄는 단면도죠? 종단면도니까 이렇게 끊었네요. 이렇게 끊는 단면, 이렇게 끊는 단면도고요. 얘는 횡단면도, 이렇게 끊는 단면도. 그래서 이걸 키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키플레인, 평면상의 키플레인을 보고 횡단면도라고 하면 이렇게 끄는 단면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도, 이거는 북쪽, 그러니까 정면에서 본 거죠. 건물의 정면, 진입하는 부분에서 했을 때 여기가 주차장, 여기가 현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폐쇄적으로 막혀 있죠. 북쪽에서 봤을 땐. 반면에 남쪽에서 보면 유리가 많고 여기 보이드가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매우 개방적인 걸로 보이죠. 이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지금.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땐 사선 형태의 스키플로어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키플로어 형태가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 옆에서 보면 서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 그리고 동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측정질이 있는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계획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런 건물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을 분석을 합니다. 건축가입니다. 램쿠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설계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특징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듈하우스를 하려면 모듈하우스를 지은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설계를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관이 어떤지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로운 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죠? 이런 것들. 보이드라고 하는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평면을 좀 자유롭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평면, 아까 우리가 했던 스키플로어 같은 형태, 플랫한 형태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파악을 한 거고요. 일단 비기하학적인 형태들을 많이 쓰더라 라고 하는 것들, 주거시설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썼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요. 면적은 어느 정도고 공간의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를 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례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되면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어떤 특징, 이것도 일종의 모듈하우스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사를 합니다. 더치하우스라고 이것도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보르도 메종더 보르도라고 하는 이 건물도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게
여기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에요. 땅에 묻혀있는 부분. 경사가 지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여기 까만 부분이 땅 속입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겁니다. 지하입니다. 차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고요.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거실 같은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다른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서재, 이게 아마 서재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평면적으로 풀었을 때 보면 여기 요 그림이 뭐냐면 이건 좀 재밌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창이에요.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창입니다. 이게 벽이고 여기 창이라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이. 인면도 그림이 인면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 뚫려 있는 부분이 여기고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과 얘네들이 동선 안에 놓일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시간대별로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동선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뻑뻑 뚫리는데 이게 창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형 사진이고 이미지 사진. 실제 지어진 거. 창이 원형 창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에요. 좀 특이하게 비정형 형태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이 건축한 건물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건축적 어휘를 즐겨 쓰고 공간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랭프라스고요. 지금 지어지는 거는 모아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설계 안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보르도 저택에 있는 가변적 슬라브와 보이드들을 내가 반영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경사판을 활용한 연속적인 평면 계획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반영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기하학적 형태들을 내가 좀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네, 동선, 그 다음에 썬큰, 이렇게 뻥 뚫리기가 썬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북층 구성, 이런 것들을 내가 계획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 수법이 원룸 동선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축적 표현은 스케일상 너무 규모가 크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도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빼고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사이트를 분석을 해요.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사이트에다가 법규적인 것도 분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시야에 걸리는 장애물 같은 건 없는지 대지 분석을 쭉 한 다음에 주변 환경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이렇게 생겼고 남쪽으로 보면 대지가 낮기 때문에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좋은 경관을 가졌고 북쪽으로 보면은 대지가 내 땅보다 높아서 여기에 건물들이 이제 지어지고 나면 나의 프라이버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파악했죠. 그 다음에 뭐 환경 분석 같은 것도 쭉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이트는 여기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레벨 차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뒷세대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잘 보인다. 좀 차단해 줄 필요가 있다. 면적은 땅 면적이 14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그 다음에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278, 그 다음에 927 정도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더라. 근데 내가 계획한 게 약 40평이고 140제곱이기 때문에 건폐율 면에서 충분하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면에서 전혀 법규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한 거죠. 그래서 내 땅을 기준으로 출입구를 어디에 만들고 보조 출입구를 어디다 만들 건지 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차 동선 계획을 해서 이 동선이랑 보행자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동선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래서 주차, 그 다음에 진입구, 정원, 텃밭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계획,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앞세대와 뒷세대가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될 수 있게끔 시선을 어떻게 차단해 줄 거고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 조경을 여기에 해서 도로가에서 봤을 때 내 건물이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가려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는 조닝을 이렇게 할 거다. 그죠? 이거는 잠깐 지우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들은 이 건물에 이런 것들을 내가 적용한 거다. 보면 얘네들이 썼던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실로 진입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평면은 바뀝니다.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의 형태를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엔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적으로는 사적 공간, 공적 공간 나누고 옥상 정원 만들어서 아까 내 땅에서 바라봤을 때 멀리 바닥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쪽에 좋은 조망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옥상 정원을 내가 계획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조닝을 층별로 그리고 평면으로 이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게 조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닝을 쭉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나오게 되는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 요구사항에 맞는 설계가 됐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아까 이미 도출이 돼 있었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평면이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 1, 2, 3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존 2는 특별히 보이드 공간으로 비운 공간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램플하우스 건물 중에 보면 창문과 동선을 연결시켜 놨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서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선 바로 앞에 창이 있고 계단으로 가는 복도 바로 앞에 창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 동선과 창문이 일직선상에 존재할 수 있게끔 개구부 계획을 창호 계획을 할 거다 라는 거죠. 1.5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할 때 안방으로 진입할 때 여기에 창이 동쪽에 창이 뚫려 있다. 그 다음에 안방에서 욕실 쪽, 그 다음에 여기 옷방 쪽으로 진입할 때 딱 동선 축에 창이 있다. 서재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축선상에 동선이 움직이는 축선상에 창을 뚫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어디에 창문을 뚫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는 배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옥상 정원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전부 다 활용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만큼 이용하겠다. 여기 녹지를 조성하는데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요 공간을 쓸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은 천창입니다. 천창은 어떻게? 여기 서재에 여기 책상에 들어갈 부분에 빛이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서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욕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서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이렇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를 하고 여기서 쭉 계단 타고 올라가면 여기 2층에 뭐가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쓸 수 있는 방 2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계단을 이용하면 옥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지만 여기 건물 외부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계단 타고 일로 오면 외부에서 바로 옥상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계단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렇게 됐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단면을 끊었을 때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정이 크게 이렇게 있어서 이쪽 둘 다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이 됐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할 때는 무작정 설계를 그냥 막 평면도부터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어떤 면적이 필요하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하냐, 그 조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조닝이냐, 그 조닝 안에 포함되어야 될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나서 바로 옆에 붙일 건지 뒤에 붙일 건지 앞에 붙일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다듬어 나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형태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창문 하나를 뚫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의 일반 창문을 거기에 뚫을 건지 아니면 좀 더 디자인된 창을 뚫을 건지, 창문의 크기가 거기는 큰 창문이 유리한지 작은 창문이 유리한지, 디자인상으로는 큰 창문을 뚫고 싶은데 공간을 쓰려고 했더니 큰 창문이 아니라 작은 창문이 있는 게 유리하더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너무 많이 설명해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2학년 과정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그 프로세스 상에서 모듈하우스가 끝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하고 찾아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본격적인 거는 설계 프로젝트를 개인 프로젝트로 할 때, 그때 이제 실전인 거지.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교수님들한테 많이 하세요. 왜 이럴 때는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건축 강론을 반드시 좀 찾아보세요. 건축 강론에 나중에 참고 자료를 올려주긴 할 거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미리 좀 찾아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건축 강론을 보면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주택 설계를 할 때 좋다. 주택 설계는 이런 설계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강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머릿속에는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 재택근무를 여러분도 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그런 걸 찾아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